한일 관계의 가슴 아픈 과거를 직시하고 치유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글로벌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상호 연대와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서로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네,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오늘 한일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담, 그리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 외교 빅데이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상황이죠. 외교 쟁점과 또 일파만파 커져가고 있는 이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 등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김현정 민주당 평택을 지역위원장, 또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주제 바로 보시죠. 자, 방금 전에도 보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이제 만남을 갖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정상회담 요청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이제 지원 문제 등 어떤 여러 가지를 이제 요청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아까 방금 윤석열 대통령실 얘기가 주관과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제 대처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며칠 전에 이제 젤렌스카 여사가 이제 그 아시아 리더스 포럼에 네. 참석하면서 윤 대통령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자리에서 젤렌스카 여사가 일단 이 비사상 무기에 대한 이제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네. 아마 아시아 리더십 포럼에서는 공적으로 이 무기 지원을 요청한 바 있고요. 특히 지금 이제 이 봄 대공세를 앞두고 있고,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G7 회담 전에 유럽을 다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 돈 이유는 지금 이제 마지막 공세를 위해서 이제 이 주변 동맹국들이나 우호국들 간에 협조를 요청하기 위한 단계거든요. 예. 원래 젤렌스키 대통령은 여기 이제 화상으로 참여한다고 그랬다가 네. 본격적으로 이제 대면으로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만큼 G7 회담이라는 게 이제 자유진영의 이제 그 정상 국가들 모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 국가들에게 어떤 협조를 요청하고, 특히 이번 그 이 G7 회담에는 인도라든지 이런 나라의 정상들이 참석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동안 젤렌스키 이쪽 우크라이나 쪽에 조금의 미온적이었던 나라들도 참석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어떤 자신들의 지지를 표명하는 것 플러스해서 예. 사실은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 필요한 게 뭐냐면 155mm 포탄이라든지 무기 지원이 굉장히 필요한 단계거든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무기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북한과 예. 맞닿아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많은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사실은 한국이 유일해요. 네. 근데 그동안은 보면 우리가 미국에 지원을 수출을 하고 미국이 가지고 있던 저장용품을 이제 지원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에서는 이제 직접적인 지원도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또 러시아와의 관계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오늘 대통령과의 만남은 아마 젤렌스키 대통령은 뭐 직접적으로 요청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비사상 무기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이 지뢰 탐지기라든지 이런 것들 요청할 텐데, 일단 정부 입장에 좀 신중할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어떤 무기 지원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떤 지원량을 뭐 크게 늘리는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 회담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얘기죠. 이 한미일 정상회담은 예.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일정으로 좀 짧게 진행이 됐습니다. 네. 3국의 안보 협력 강화가 논의가 됐는데, 이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한미일 공조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떤 이야기가 올까요? 한미일 공조가 지금 중요한 이유는 당연히 이제 북핵의 위협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 북한을 위시한 중국, 러시아의 연대도 공고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서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안보 위협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미국과의 동맹 강화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요. 예. 일본과의 공조와 관련돼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을 맞이한 것이, 네네.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휴민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인적 정보가 굉장히 다양하지만은 사실은 정찰기라고 할 것이 사실 일본만큼 따라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일본은 대한민국이 갖지 못하는 어떤 신호 정보, 시즌트라고 불리는 것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예. 게다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동북아시아 정세에 굉장히 밝고 그에 대한 안보 결정을 굉장히 빨리 낼 수 있기 때문에 예. 미국과의 동맹을 기반으로 하면서 일본과의 공조를 늘려가면서 휴민트와 시즌트를 공히 같이 활용하는 것이 지금 한반도의 핵 위협을 대응하는 데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가운데서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한미일의 공조를 강화하자는 움직임은 그런 측면에서라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중국은 이제 G7을 향해서 강하게 이제 경고하고 중앙아시아 5개국과의 다자회를 열면서 이제 결집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중국에 대해서도 글쎄 뭐 어느 정도 대응은 뭐 해야 될 상황인데요. 그 상황은 중국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동안에 이제 우리 정부에서 한미, 한일 그리고 한미일 간의 그 군사적인 그 공조를 강화시키는 많은 정상회담들을 통해서 만들어 왔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이제 새로운 이제 북중러 간의 신냉전 체계가 지금 만들어지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는데 예.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해서 가치 외교라는 그러니까 미국의 그 이제 대중국 봉쇄 전략이나 인태 전략이라든지 또 세계의 패권을 지려고 하는 미국의 그런 의도대로 그냥 가치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맹목적으로 좀 따라가고 있는 그런 형국에서 네. 당연히 그 한미일 간의 공조가 강화되면 북중러의 공조도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번 G7 회의에서 그 한미일의 공조 외에도 또 다자적인 또 공조도 강화하는 그런 내용들도 이제 논의가 되고 있으니 네네.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북중러뿐만 아니라 예. 중앙아시아 5개국과의 그런 관계들도 더 이제 확장시키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아주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우리 한반도의 지정학적 이치가 해양과 대륙을 연계하는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냉전 체계로 가는 것은 오히려 한반도를 좀 화약고화되는 측면이 있어서 수출 의존국인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에 대단히 악영향을 미칠 것이 이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예. 또한 북핵과 북미사일의 이역과 관련해서도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찬성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같이 동맹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북핵의 위협에 대해서 강대강 대치뿐만 아니라 예. 대화라든지 평화적인 방법들도 같이 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오늘 아침 윤 대통령은 일본 기시다 총리와 함께 이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공동 참배했고요. 한일 정상회담도 가졌습니다. 공동 참배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참배한 것은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 대해 추모의 뜻을 원함과 동시에 평화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우리 총리님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총리님의 용기와 결단이 매우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한국과 윤석열 대통령과 젤렌스키 지금 정상회담 1시 50분에 지금 시작이 된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좀 내용들이 올라오는 대로 저희가 내용이 나오면 바로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원폭 희생자 위령비 이제 공동 참배 후에 2주 만에 지금 한일 정상회담 이제 다시 연 상황이 됐고요. 기시다 총리는 2개월 사이에 3번의 한일 회담 갖게 됐다. 그만큼 이제 셔틀 외교가 복원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시다 총리는 얘기를 했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한일 관계에 있어서의 모임은 우리 박성민 전 비서관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1차적으로는 한일 관계가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다라는 것을 일본 측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고 예. 윤석열 대통령도 거기에 호응을 하는 모습입니다만 사실 이번에 이렇게 희생자, 원폭 피해자들에 대해서 함께 추모한 거 일정 자체로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좀 본질을 직시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상황이 상당히 모순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참배를 했던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은 대부분 일본의 강제 동원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던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기시다 총리가 외교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적 사과가 없었던 점 그리고 제3자 변제안을 채택하는 바람에 예. 가해자인 일본 측의 어떠한 변제 그 의지나 아니면 구체적인 변제 수단을 지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점에서 피해자들을 같이 참배를 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사과하지 않았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에도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는 가해자인 일본과 함께 참배를 한 일정인데 네네. 저는 이 일정 자체가 의미 있다고 하더라도 이 일정이 진정한 진정성을 가지려면 기시다 총리가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에서라도 예.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공식 사과가 없었고 형식적으로는 동일할 수 있겠지만 내용적으로는 좀 부족한 게 아니야 이런 지적 같은데 김재섭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거는 너무 비꼬아서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역대
역대 일본 총리들 가운데서 예. 물론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가서 위령비에 참배한 것은 사실이지만 네네. 한국인 위령비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폄하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 가운데서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대한민국의 당시에 이제 한국인들에 대한 네. 위령비에 참배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일본으로서도 의미 있는 진척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아까 말씀하시는 어떤 뭐 강제 동원 문제는 이 문제랑은 좀 다른 얘기죠. 그 문제에 대해서 또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은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은 네. 위령비에 참배한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성을 논의하기에는 워낙 일본 역대 총리들 가운데서 역사가 없었던 일이고 또 대통령과 함께 방문해서 또 처음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둬야지 예. 그것과 연결시켜서 여기에 대한 진정성을 논하는 것은 좀 많은 비판이다. 너무 나아간 비판이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한마디만 좀 네, 덧붙여야 네.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한 개선을 위해서 그 대법원의 그 판결을 뒤집으면서 강제징용에 대해서 면죄부를 줬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번에 원폭 피해자 같은 경우에도 네. 총 7만 명인데 네네. 그중에 절반 이상이 강제징용 노동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그 면죄부를 줬지만 일본에서 돌아온 것은 저기 계속해서 청구서를 청구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원폭 피해자한테 같이 이제 공동으로 위령비에 참배를 했는데 네. 그 행위에 대해서의 의미까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최초이기 때문에 예. 다만 이것이 일본 기시다 총리의 진정성이 있으려면 그 원폭 피해자 중에 강제징용 노동자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와 관련돼서 우리 헌재에서도 예. 그 1965년 한일 간의 그 청구권 협정 외에도 배상 청구권이 살아있다라고 2011년도에 판시한 적이 있거든요. 그 판결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좀 일본 측에다가 사과 외에도 그런 배당 청구권 같은 것도 좀 언급을 하고 또 기시다 총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태도들을 보여줬으면 저 참배가 공동 참배 훨씬 더 진정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한 가지를 더 붙이면 네. 지금 일부에서는 뭐 그렇게 외국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일본은 전범 국가의 이미지를 깨고 원폭 피해자의 이미지를 가져가서 보통 국가화하려고 하는 의도들이 있는데 이런 이 참배가 오히려 그거에 일본의 의도에 우리가 이용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의 시선도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그런 알겠습니다. 측면에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아니 우리 정말 동포들이 당시에 현장에서 2만 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예. 근데 왜 역대 대통령을 저기에 참배를 안 했을까요? 왜 안 찾아갔을까요? 왜 이 문제에 대해서 무시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우리가 되짚어 봐야 됩니다. 네네. 그동안 역대 대통령들 많이 일본 방문했지만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어요. 결국 그러다가 이제 윤 대통령이 가니까 왜 그러면 강제징용에 대해서 배상 문제를 이야기 안 했냐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이거는 적반하장이라고 봅니다. 즉 대통령이 이제 셔틀 얘기가 복원됐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 원폭 피해자들의 어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그렇고 일본 정부도 그렇고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도외시해왔던 측면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간 것은 이제 한일이 공동으로 정말 원폭 피해자들에 대한 이제 보상이라든지 처우라든지 예. 지금도 사실은 그 후유증을 겪고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을 양국 정상들이 함께 해결해 나간다는 것이지 이 참배를 했다고 해서 오바마도 참배했습니다. 오부치 총리도 참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참배를 했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일본을 전문국 아니다라고 인정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거는 우리 국민들 돌아가신 분들 정말 현지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 숨져가신 분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나라의 대통령에 가서 참배하는 것 이것만으로 저는 의미가 있고 특히 그 이번에 전범 원폭 피해자 회상하셨던 그 할머니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의 손을 꼭 잡고 되는 그 장면도 있었잖아요. 얼마나 오래간만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와서 관심을 기울여 준다. 이것 자체는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다음 쟁점도 짚어보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오염수 처리 과정을 점검하는 이 한국 정부 시찰단이 오늘 오전에 좀 출국을 했고요. 5박 6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합니다. 시찰단은 일단 과학적인 검증을 강조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가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정말 상세하게 우리가 본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설명을 좀 드리게 되면 국민분들도 많이 신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찰단은 특히 방사성 물질이죠. 이 알프스 다핵종 제거 설비를 집중 점검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사실 국민들이 이게 너무 전문 용어가 많기 때문에 좀 제대로 좀 알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검증해야 될까요? 일단 이번에 대표단은 2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주로 원자력 관련 기술 관련해서 우리나라 전문가들 21분이 가시고요. 예. 거기에 민간 전문가 10분이서 이제 이 조사에 대한 검증을 일단 하는 단계고 예. 아마 이번에 가시면 5박 6일 동안 주로 할 게 이제 바로 이 다핵종 제거 설비 네네. 이것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 예. 지금 현재 이제 다른 것들은 다 걸러내지만 이 삼중수소는 일단 걸러내지 못하고 이거는 이제 희석시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전체의 삼중수소가 약 한 3g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 이미 IAEA에서 이제 이 조사를 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번 검증단이 그 설비가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미비점은 무엇인지 과연 그것이 됐을 때 영향은 어떤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정말 우리나라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가셔서 이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예. 저는 그 결과를 우리가 정말 지켜보고 과학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 아시겠지만 광우병 사태, 또 그다음에 성주 사드 문제 뭐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요즘 소고기 안 드시는 분이 있어요? 성주 사드 요즘 전자파 때문에 안 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 많은 어떤 면에서 보면 과학적이지 않는 이 선동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그 걱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이번에 후쿠시마 이 오염수 문제도 우리가 저 IAEA나 이번에 우리 검증단의 결과를 보고서 네. 정말 이걸 과학적으로 점능해야지 예. 무조건 지금부터 다 이거는 문제다 이렇게 돼버리면 네네. 저는 또 하나의 선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국민들의 걱정은 저희가 이해를 가는데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집회까지 열어서 하는 것들 뭐를 강조하기 위한 것인지 요거에 대해서는 좀 박성민 전 비서관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시찰단이 네. 그 실효성 있는 검증을 하고 돌아올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계신 상황이죠. 근데 지금 이 과학적 검증을 하겠다는 이 시찰단의 오늘 단장의 얘기는 믿기가 어렵다는 뜻입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신다는 뜻입니까? 단순히 이제 말이 믿기가 어렵다보다 네. 이제 이번에 정부에서 이 시찰단을 보낼 때 브리핑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보면요 구체적인 명단이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단장이라는 분의 이름과 직책 빼고는 다른 전문가들이 누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정부 측 전문가라고 하는데 예. 누구인지 확인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민간 전문가들이 동행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한국 언론의 동행 취재도 불가한 상황 속에서 시찰단이 떠나는 것이고 예. 그리고 불안 요소는 사실 시찰단을 꾸리기 전부터 좀 있었습니다. 일본 측에서 입장이 나온 것들을 보면요. 일본의 경제산업상이 이번 이제 한국에서 오는 시찰단이 뭐 안전 검증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네. 그 권한을 상당히 축소시키는 모습을 보였고 예. 협상 과정에서도 굉장히 시간이 길어지면서 오히려 일본 정부 측에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제약하고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찰단의 검증이 실효 채취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누가 가는지 무엇을 어떻게 점검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일본 측이 준비해 놓은 모범 답안만 보고 오는 사실상 뭐 관광단처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까지도 있는 것이죠. 그런 네. 점에서 이 오염수 방류 문제는 네. 단순히 뭐 일본에 대한 감정 문제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국민의 생명과 그리고 안전 그리고 어민들의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예. 입장인 것이고 정부가 만약에 이 시찰단이 정말 신뢰를 줄 수 있는 검증을 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하려면 네네. 저는 명단 공개부터 해야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단순히 뭐 자문그룹을 꾸려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다로는 불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문그룹 좀 꾸려야 된다 얘기하셨고 민간 좀 단체 좀 들어가는 것도 얘기를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관광만 하고 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하셨거든요. 그렇게까지 갈 건 아니죠. 예, 당연히 그러니까 좀 비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걱정되는 부분은 물론 있죠. 저는 이제 국민들께서 어떤 지점을 걱정하시는지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네네. 저도 뭐 당연히 걱정이 되는 입장인데 네네. 시찰단이 정말 가서 놀러 가는 것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런 저는 전제를 하나 우리가 깔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후쿠시마 오염수를 일본 내에서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안전하냐 아니면 검증된 형태에서 방류를 하는 것이 안전하냐 네. 이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걸 보관하고 있는 상태에서 뭐 지진이 있거나 뭐 해일이 있거나 해서 그 오염수를 저장하고 있는 창고가 파괴된다고 했을 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걷잡을 수 없게 방치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훨씬 더 오염도가 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대한민국 입장에서 만약에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다는 전제가 있다 그러면 네네. 방류하는 과정들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일본이 그에 대한 시간, 그러니까 시찰하는 시간을 제한했다 그러면 우리가 충분한 인력을 통해서 타이트하게
감찰하는 방식으로 약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마 저는 거기에 대한 약속이 됐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과 대한민국 간의 회담 속에서 한 12시간 정도가 소요됐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럼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훨씬 더 철저한 감찰을 일본에게 요구했던 것이고 예. 일본은 거기에 대해서 이거 너무 좀 센 거 아니냐, 조금만 더 안아하자라고 아마 감론을박이 있었을 겁니다. 그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지금 시찰단이 간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서야 12시간 동안 토의하고 감론을박 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마 우리 감찰단이 조금 더 꼼꼼하게 방류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 과정들을 얼만큼 투명하게 감찰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집중해서 봐야 될 거고 아마 우리 감찰단이 그것을 그냥 소홀히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히로시마에서 전해온 소식에 의하면 지금 우크라이나와 정상회담이 마무리가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0분 정도 지금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는 소식 들어와 있고요. 한미일 정상회담에 하는 영상도 지금 모임을 하는 저 장면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하고 기시다 총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나와서 이제 포토타임 하고요. 사진 찍는 장면까지 지금 저희가 하고 있었고요. 한미일 정상회담 원래 당초 예상대로 정상회담이 아니라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그 회담 때문에 짧게 환담한다 이렇게 지금 전해져 있습니다. 아직 뭐 어떤 내용을 오갔는지 원래 사전에 다 조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10분 내외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 회담이나 뭐 환담을 마치고 환담을 지금 마친 그 영상 또 환담 전에 사진 찍는 영상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면담은 잠시 전에 정상회담이 종료가 됐고 30분 동안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현정 위원님 저렇게 한미일 정상이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또 그 일본이 또 참여하는 군사 분야에서 참여하는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결과들이 나왔을 거고 예상을 할 수가 일단 있을까요? 6개월 전에 이제 우리가 프놈펜 회담에서 어떤 논의가 됐냐면 이제 한미일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것들이 이제 그때 논의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 현재로서 이제 우리가 이 정보를 받는 게 미국을 통해서 사실 일본의 정보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사실 이게 한미일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미사일이 사실은 미국과 우리나라, 일본 공동의 지금 위험 요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삼국이 이 문제를 함께 공유한다는 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봅니다. 예.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 일본이 가지고 있는 장점, 네. 미국은 장점 훨씬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뭐 어떤 분들은 이게 일본에 더 위협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 일본의 미사일을 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왜 하겠습니까? 일본이 우리를 못 돕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삼국이 공동의 위협이라고 그러면 아마 이제 이번 회담은 사실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북한이 정찰 위성을 이제 발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찰 위성을 발사할 경우에 미국이 ICBM을 발사하는데 정확도가 훨씬 더 높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됐다면 이 삼국이 공동으로 이 정보를 판단하고 입수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아마 오늘 논의에서는 이제 그것이 이제 중심이 됐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아마 조금 있으면 젤렌스키 대통령과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이 곧 있다고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번 회담의 어떤 핵심은 결국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 G7이 얼마만큼 힘을 실어줘서 네. 빨리 끝내는가 이것이 세계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단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거기에 가장 큰 어떤 집중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한미일 정상회담이 끝났고요. 요 결과 내용 또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윤석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회담 내용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나오는 대로 방송 시간에 나오면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을 모르기도 했고요. 이사회 이상거래든 어떤 형태의 거래를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김남국 의원을 모르셨어요, 전혀? 전혀 몰랐고요. 이 거래소와 또 모든 자료에 대한 그 거래 내역을 제공하는 것이 이 코인 게이트를 풀어나가는 그런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이 가진 이 위믹스 코인을 발행한 위메이드 측에서 최근 3년간 국회를 14차례 드나든 것으로 지금 전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또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여권에서 이제 입법 로비한 건 아니냐, 뭐 확인된 건 아직 없습니다.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세요. 어떤 상황들이었어요? 네, 일단 지금 지금 이제 검찰 수사도 그렇지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김남국 의원이 얼마나 이게 많은 어떤 이 투자를 했는가. 또 이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가 거기에 플러스해서 문제는 이제 이 김남국 의원이 지난 대선을 전후해서 관련 법들 즉 P2E 관련돼서 이걸 합법화하는 법안들을 많이 공동 발의를 했습니다. 예. 또 이재명 펀드를 당시에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또 세미나를 주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좀 전에 그 위메이드 대표가 전혀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당시 위메이드나 이런 데서는 가장 큰 이 현안이 뭐냐면 P2E를 어떻게 하면 합법화하는 게 가장 현안이었습니다.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게임 업체가 가상화폐를 만드는 거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만들게 되면 이 위메이드라는 회사는 정말 대박을 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중요한 문제를 수차례에 걸쳐서 입법화를 했고 이재명 펀드를 직접 만들어서 발표도 했고 세미나도 개최한 김남국 의원을 몰랐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알았다고 하는 게 더 거짓말이 아닐 텐데 사실 몰랐다고 하는 게 저는 더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문제는 그러면 이 이메이드에서 국회 입법 로비를 어떻게 했느냐 그 문제일 텐데요. 지금 최근에 확인된 바에 따르면 국회의원회관에 가면 이제 그 방문증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위메이드라고 적힌 게 14차례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본관에 한 번, 의원회관에 13번 위메이드 직원이 갔다는 것이고요. 근데 이것만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쓰지 않고 그냥 이름만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국회 사무처에서는 이 누가 갔는지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라고 해서. 그렇다면 위메이드가 왜 본관이나 이 누구 의원을 만났는지 저는 이걸 빨리 밝혀야 된다 봅니다. 물론 기업이 좀 관련 사업을 좀 논의하기 위해서 국회를 방문하는 게 이게 또 마냥 이상하다라고는 볼 수는 없는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좀 어떻게 보고 있나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의 코인 문제가 보도된 이후에 이제 뭐 많은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그 언론이라든지 전문가들의 그 추측이나 의혹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비판하고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분명한 것도 하나 확인된 것은 그 상임위 그 회의 시간에 코인 거래를 했다라는 걸 본인이 인정한 것 외에 나머지 법률적으로 뭐 입법 로비가 있었다든지 내부 정보를 활용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아직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14차례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는 나왔고.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이제 그 여야 간에 합의해서 이제 그 가상화폐에 대해서 재산 등록하는 의무화 법안도 이제 같이 통과시키기로 의결도 했고 또 정무위 차원이지만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이제 여야 간에 지금 권고안도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저는 이 권고안에 대해서 반드시 여야 간에 본회의에 처리할 때는 권고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저 이메이드와 관련해서도 입법 로비가 있었느냐의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법률안에 대해서 두 개의 법률안에 대해서 대표 발의하거나 또 공동 발의했거나 또는 찬성했던 의원들이 과연 입법 로비와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지금 국회 출입과 관련해서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그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히 다 밝혀내야 될 책임들이 국회에 있기 때문에 뭐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그 출입 기록들을 이렇게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과거의 사례도 있고요.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공개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지금 공개가 국회 사무처에서는 공개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하나를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요. 제보를 하면서 김 의원이 36억 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신생 코인 클레이페이로 교환하면서 작전 세력에 수수료 좀 주고 그다음에 이 30억 원의 현금 정황이 있다. 인출한 정황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김재섭 위원께서는 이걸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고 또 국민의힘에서 어떤 식으로 보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김남국 의원이 투자한 코인들에 왜 그렇게 그 이후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느냐를 저희는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믹스, 위메이드부터 시작해서 그 전에 있었던 비트토렌트라든지 아니면 메타콩즈라든지 김남국 의원이 거쳐갔던 코인 내지는 거래소가 왜 이후에 어떤 대표들이나 임원진들의 횡령 혐의, 부패 혐의, 내지는 사기 혐의 이런 것들로 고소고발이 됐는지를 좀 짚어보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비트토렌트부터 얘기하기 시작하면 비트토렌트의 창업자는 미국에서 이미 기소가 된 분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메타콩즈 역시도
임원진들의 어떤 횡령 부패, 심지어 성매매 혐의까지 있었던 사례들이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위메이드 우리 조금 전에 영상에서 봤던 그 장 대표 역시도 사기죄로 지금 고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왜 그렇게 김남국 의원이 거쳐갔던 코인들의 상품이 이렇게 많은 부패 혐의나 이런 횡령 혐의들로 문제가 되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가 투자했던 코인들은 이른바 뭐 작전 세력들이라고 해가지고 들어가서 잔뜩 가격을 올리고 팔았던 그런 세력들이 많이 했었던 코인들을 좀 거쳐갔다라는 것이 있고 김남국 의원이 그럼 그 가운데서 예를 들면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 내지는 지금 계속 이야기 나온 어떤 입법 과정에서의 로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 과정이고요. 게다가 지금 그 개인 지갑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뭐 어떤 거래소는 이게 안 되는데 어떤 거래소는 되니까 그걸 하나 거쳐가지고 혹시 그 가운데서 자금 세탁 내지는 세금 포탈의 혐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금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짚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로비 의혹도 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김 의원의 코인 투자와 매각이 대선 기간에 이뤄진 점에 좀 주목을 하면서 시기적으로 부정한 정치 자금이나 이 자금 세탁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거든요. 이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뭐 자금 세탁이라는 주제를 던지려고 한다면 구체적인 저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직은 좀 설익은 논란에 불과해 보입니다. 어떻게든 국민의힘 쪽에서는 단순히 이제 김남국 의원에 대한 문제 제기뿐만 아니라 뭐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 이런 부분들을 의심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로 이제 뭐 대선 자금에 김남국 의원의 코인이 현금화되거나 부정한 방식으로 자금이 동원되거나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구체적으로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대선 과정에서 김남국 의원의 사적인 돈이 쓰였다 또는 부정한 돈이 쓰였다 이 부분을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고 뭐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 역시도 아직 부실한 근거로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뭐 그 부분을 떠나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서 지금 중요한 것은 본인이 거래 내역 전체를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의혹들이 증폭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국민들께 설명을 드리거나 저희가 자금을 좀 추적해 보려고 해도 이 거래 내역 자체가 전부 다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고 뭐 본인과의 지금 연락이 잘 되지도 않는 상황이라고 하다 보니 좀 소명의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의혹을 본인이 정말 억울하다면 떳떳하게 밝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속히 국민들 앞에 진실을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자금 세탁까지 좀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김남국 의원의 자료 제출이 없어서 이런 거 아니냐 좀 싶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거는 검찰 수사의 어떤 문제점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럼 밝힐 것은 이제 앞으로 수사를 밝히겠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가진 의문은 뭐냐면 돈이 없어서 매일 라면만 먹고 또 본인이 뭐 먹을 것도 안 먹고 이 구멍난 운동화를 신는 사람이 어떻게 30억이나 되는 돈을 한꺼번에 그냥 투자를 했을까? 바로 거기에 의문이 있는 거거든요. 만약 그거 하시겠습니까? 못하잖아요. 우리 일반인들은. 아무리 투자라도 거기서 얼마만 빼면 밥 먹을 수 있는데 라면만 먹고 그거 어떻게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게 과연 자기 돈인가? 라는 이제 의문에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30억, 10억, 뭐 20억씩 그냥 막 그 예를 들어서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아까 김재섭 위원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전부 다 검색해도 안 나오는 페이예요. 플레이 페이라는 거는 전문가들이 검색해도 안 나오는 페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거기에 그냥 30억을 불쑥 넣을 수 있습니까? 한꺼번에 없어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러면 이게 뭔가 현금화를 시킨 게 아니냐 돈을. 그러면서 왜냐? 지금 문성천 교수라고 카이스트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FIU의 어떤 이 기본 설계를 한 분인데 FIU 시스템은 첫 번째가 자금 세탁을 포착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금 세탁이 있으면 이 가능성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이 시스템이 가장 먼저 포착하는 게 자금 세탁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바로 김남국 의원의 거래를 그걸로 포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김남국 의원이 이 많은 돈을 왜 그럼 돌렸을까? 사실 그동안 이 가상화폐 시장이 상속을 뭐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자금 세탁을 한다든지 이런 용으로 많이 쓰였다는 의문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거액의 돈을 한꺼번에 넣고 했다라면 뭔가 현금화를 했지 않는가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을 이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투자 액수가 워낙 크다 보니까 또 김 의원의 평소 그런 모습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개인적인 추정을 해주신 거고요.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은 19일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로부터 현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믹스의 발행사인 위메이드 대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김남국 의원을 모르기도 했고요. 김남국 의원이 그런 지금 현재 나오는 거래를 당시 인지했냐라고 물으셨다고 제가 이해했는데 그것도 몰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남국 의원도 모르고 네. 그 김남국 의원이 거래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고 네. 이사회 뭐 이상거래든 어떤 형태의 거래를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현정 당협위원장께는 저 몰랐다는 저 말에 대해서는 친밀성이 어떤지 그걸 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네.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는 김남국 의원 여기는 어떤 느낌이십니까? 뭐 이메이드 대표가 저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실제로 뭐 사실이 아닌지 여부는 나중에 다 뭐 수사를 통해서 확인될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네네.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가 이제 뭐 자금 세탁 의혹이라든지 뭐 이상거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사실 그것 때문에 거래소에서 FIU에다가 그거를 얘기를 한 것이 제보를 한 것이 보고를 예. 한 것이고 FIU가 수사 의뢰를 한 것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거 관련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해가지고 작년 10월 말 11월 달에 두 차례 걸쳐서 이제 지갑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했는데 그게 법원에서 기각이 됐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거에 관련해서 김남국 의원의 소명은 뭐였냐면 본인이 이미 거래소에다가 그 이상 거래가 아니다라는 것을 다 증빙을 했다. 뭐 지갑의 주소라든지 뭐 인증 서류라든지 뭐 자금의 출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캡처 떠서 제출했기 때문에 기각 당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소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된 뭐 자금 세탁 의혹이나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는 다시 이제 영장을 다시 재청구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재청구했고 이제 그게 발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통해서 이제 실제적 규명을 나올 것이라고 보고요. 네네. 저는 그 김남국 의원이 지금 이제 뭐 당의 진상조사위가 이제 탈당 이후에 이제 거의 실질적으로 중단돼 있는 이후에 예. 이제 자료와 관련된 거를 소상하게 제출하지 않는 것은 아마도 검찰의 수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네. 본인이 그에 대비하는 방어권 차원에서 아마 그런 방향성을 잡은 것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좀 하는데요. 예. 그 전에 제가 방송 나와서는 늘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전에 김남국 의원이 이제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라는 점에 치중해서 이렇게 그 국민들한테 소명을 했는데 실제로는 중요한 것은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그리고 왜 이런 그 잡코인이라고 불리는 코인들에게 이렇게 많은 금액들을 단기간에 그러니까요. 투자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고 네네네. 그거에 대해서는 결국 본인이 그 자금 출처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종합적으로 소상하게 밝힐 좀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 조금 전에 그 이후로 이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예. 거기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좀 이렇게 방향을 틀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위원장께서도 지금 예. 자료 제출 두 분 다 사실 맞아요. 지적을 같은 얘기 해주셨는데 했어요. 예. 민주당 내에서도 좀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또 민주당 강성 또 초선 모임인 이 철험회 소속에선 또 김 의원을 두둔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지금 그러면 민주당에서 김 의원이 어떻게 나서야지 좀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도대체 이 김남국 의원은 지금 옹호하는 분들의 정말 이 생각에 논리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도대체 양희원영 의원 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아니 뭐 코로나 저 가상화폐 투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지금 우리가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지금 엉뚱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 투자했다고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왜 국회의원이 그 많은 돈을 그 상임위 시간에 이런 시간에 투자를 했느냐. 그리고 또 왜 본인은 겉으로는 정말 돈이 없는 사람인 척 네. 하면서 정말 후원금 1등을 했느냐. 네. 이런 도덕성 문제와 법 위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근데 이분들은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 같아요. 저는 민주당이 이제는 두 갈래로 나눠졌다 이미. 이런 분들하고 민주당이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예전에 오랫동안 민주당을 출입을 했지만 네. 그래도 민주당은 그동안 어떤 가치나 도덕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예. 그래도 명확하게 본인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그게 또 민주당이 지금까지 있게 한 힘이고요. 많은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민주당의 도덕성이 그래도 믿을 만하다고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 우리 도덕 필요 없습니다. 우리 뭐 돈 벌면 됐지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과연 그냥 지켜만 볼 건가 아니면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 저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현정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내용은 뭐 민주당 내 전부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일부에서 그런 것 같은데 그 내부에서 봤을 때 박성민 전 비서관이 볼 때는 그 내부에서는 의견이 어떤 식으로 갈리고 어느가 좀 비중이 더 많습니까?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일부의 의견에 불과해 보입니다. 어떤 게 일부의 의견? 양희원영 의원이 그쪽 말씀하신 뭐 약간 의견이요? 예. 김남국 의원을 두둔하는 듯한 네네. 또는 뭐 김남국 의원을 믿는다, 뭐 옹호하는 듯한 발언들은 사실 일부 그냥 김남국 의원과 좀 가깝게 지냈던 분들로부터 나오고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사실 당 안에서 주된 정서는 그것이 공개적으로 표출될 때도 있고 비공개적으로 제가 취재를 해봐도 예. 상당히 이제 부글부글하고 계신 심정이 대부분입니다. 예. 일단 김남국 의원
국회의원의 이런 논란 자체가 부적절하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요. 예. 왜냐하면 실제로 김남국 의원이 가상화폐, 가상자산을 보유한 그 보유 금액 자체, 그러니까 규모 자체가 뭐 0.02%, 그러니까 그 동나이 때에 비해서 예. 0.02% 수준에 달하는 큰 손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것이 과연 국민의 세비를 받고 국민을 위해 의정 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이 예. 이런 사적인 이익 추구를 이렇게 과도하게 해도 되느냐 이런 논란 자체의 부적절성을 제기하는 분과 네. 이후에 김남국 의원이 태도, 이 논란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해명하는 정도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네. 불충분하고 국민들이 분노하시기에 충분하다. 특히 상임위 중 거래한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십니다. 자, 김비아섭 위원님께 이거 여쭤볼게요. 지금 윤리위에 이제 제소가 돼 있는데 이게 다 실효성이 없다 이런 지적 나오고 있잖아요. 뭐 진도가 안 나간다, 시간 계속 간다 이런데 이걸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말씀 주신 내용이 좀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그 국회 윤리위가 국회의원들의 어떤 징계를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실제로 윤리위가 제대로 작동을 해서 국회의원을 징계한 사례든 뭐 네. 헌정사상 별로 찾아보기도 어렵고 21대 국회에도 거의 뭐 지지부진한 상황들이 대부분이기 예. 때문에 김남국 의원이 윤리위에 제소가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김남국 의원이 앞으로 뭐 강한 징계를 받다든지 아니면 뭐 사퇴 요구까지 받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윤리위로 떠넘긴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게다가 지금 이제 자문위원회가 걸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국회 윤리위원회 자문위원회를 거쳐간 이후에 윤리위 징계를 결정해 늦지 않겠다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의견이 있는데 예. 자문위원회를 둔 이유는 네. 사실은 윤리위원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이 제 머리를 깎지 못하듯이 국회 윤리위가 국회의원들에 대한 징계나 처분에 대해서 소극적이기 때문에 외부의 자문위원을 둬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판단하자라는 의미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은 민주당에서도 윤리위 제소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예. 국민의힘에서도 윤리위 제소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모종의 징계 내지는 처분을 받을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통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문위를 거쳐서 뭔가 그 다음 결정을 기록했다. 예를 들면 자문위원회가 김남국 의원 사퇴시키지 말자고 얘기하면 민주당은 그러면 알겠습니다. 사퇴시키지 않겠습니다라고 대답할 건가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어차피 나온 결론을 가지고 시간을 좀 끌고 있다는 얘기가 듣고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전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에서 불거진 여러 가지 혐의들 가운데서 본인 스스로 결정한 게 무엇이었냐를 저는 되짚어보게 됩니다. 예. 예를 들면 뭐 노웅래 의원부터 시작해서 돈봉투 혐의, 이어지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까지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결정해서 징계 처분을 내린 사례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자진 탈당으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준 형태였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궁금한 것이 도대체 이재명 대표는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저는 그게 더 예. 궁금합니다. 자, 국회 윤리위가 징계를 어떻게 내릴지 저희가 이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민주당 전당대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서 현역 의원을 처음으로 이성만 의원을 소환 조사해서 13시간 넘게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성만 의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현정 의원님 어떤 것들 녹취까지 다 나온 그 녹음 파일까지 다 나온 상태인데 이성만 의원 주장하는 건 뭡니까?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일단 그 이정근 전 부총장하고 통화했을 때의 그 이제 실제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네. 사실 이면에서 실제적인 진위를 따져고 보면 예. 이정근 전 부총장이 자꾸 본인한테 돈을 뭐 이렇게 건네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니까 네. 그걸 안곡히 거절하는 방식으로 내가 뭐 송영길 전 대표랑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성만 의원이 굳이 이렇게 수사도 아직 수사 중인 피의자 신분인데 예. 저렇게 언론에다가 얘기를 하는 이유를 저는 이해는 좀 안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정근 전 부총장의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술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네. 이 핵심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제가 이제 좀 우려스러운 것은 검찰에서 이것을 신속하게 수사하고 그거에 대해서 결과를 이제 발표하고 이렇게 가는 수순으로 가야 되는데 이성만 의원 그 소환하고 그다음에 이제 윤관석 의원도 소환이 예정되어 있다고 이제 보도에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거기서 나와 있는 관련된 뭐 10여 명 내외의 의원들을 하나하나 소환하면서 계속해서 이것을 이렇게 장기화시켜 나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좀 정치 쟁점화 되게끔 이렇게 만드는 그런 방식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네. 특히 이 사건의 가장 종착지는 이제 송영길 전 대표 아니겠습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자진 출두해서 조사받겠다는 의지를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수사해서 빨리 실체적 진실을 좀 밝혀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성만 의원은 이정근 전 부총장의 이 거듭된 돈 요구에 송영길 전 대표를 방패막이 삼은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먼저 과거 녹음 파일 들어보시죠. 돈 내가 내일 주면 안 돼? 내일? 오빠가 그렇게 받아서 한다는데? 나한테 줘. 내가 그냥 송이 때 바로 같이 얘기했는데. 저는 돈 봉투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정근 씨가 본인한테 돈을 달라고 하자 저는 송영길 그 후보를 방패막이 삼은 겁니다. 이건 송영길 후보한테 얘기한 것이니까 더 이상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는 뜻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성만 의원 저 귀에 들렸던 거는 검찰의 확증적 편향 이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앞으로 수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이야기가 그렇게 들리시나요? 저는 그렇게 안 들리는데 이성만 의원만 그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소용없습니다. 이미 가서 여러 가지 저렇게 본인은 그런 논리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동안 많은 정치들 제가 수사하는 걸 지켜봤는데요. 예. 뭐 본인들은 저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미 저 상황 자체는 이미 정리가 돼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윤관석 의원은 조만간 이제 소환이 될 것이고요. 아마 검찰은 10명 정도 되는 이제 민주당 의원들을 특정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아마 이제 조만간 소환할 텐데 문제는 이제 검찰이 과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체포영장이나 아니면 이제 그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가.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국회에 또 체포동의안이 넘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는 어떻게 입장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 이제 앞으로의 절차는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검찰이 제가 볼 때 큰 수사에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 내용 자체가 명확하게 많은 기록으로 남아 있고 예. 또 이정근 씨나 뭐 그 관련자 증언이 있고 예. 또 이렇게 녹음판이 있기 때문에 예. 저 녹음을 자꾸 뒤집으려 하면 사실은 뭐 본인 속으로는 그런 뜻인지 모르겠지만 네. 객관적으로 보기에 그런 뜻이 아닌 것처럼 비춰지잖아요. 네. 그렇다면 아마 저는 이 수사는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